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67강 3.1절 특집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제암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명길입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예, 설 명절 잘 보냈습니다. 네, 설 끝나고 나니까 이제 2월도 끝나고 오늘 저희가 2월 27일 방송하고 있는데요. 예. 2월 거의 추위, 이번 올 추위 마지막 추위라고 하더라고요. 꽃샘추위라고 하죠. 네. 예. 이제 3월이고 해서요. 봄도 오고 하는데 언제쯤 진짜 우리 생활에도 마음에도 봄이 올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봄이 오지요. 별이 진다고 아침을 포기하겠습니까? 예. 네. 멋진 명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2월 27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가 짚어볼 만한 오늘의 역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의 역사, 3.1절이죠. 이제 내일 모레. 네네. 예. 1991년 네. 2월 27일. 네. 반민족문제연구소. 오늘날의 오늘날의 민족문제연구소죠.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된 날입니다. 네. 그러면 원래 명칭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라 반민족문제연구소. 예, 였군요. 그렇죠. 이 반민족문제연구소는요, 1949년 네. 친일파에 의해서 와해된 네.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네. 이어서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반민특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차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본 바 있는데요. 예. 반민특위가 제대로 있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참 많았거든요. 그 유지를 또 받드는 그 정신을 잇는 나름대로의 정통성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이 반민특위와 그 다음에 또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서 네네. 1991년에 임종국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임종국 선생님의 장례식 때 그 뜻을 같이 하는 선배, 후배, 동료들이 이제 모여서 임종국 선생의 뜻을 잇자라고 해서 의지를 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반민족문제연구소, 오늘날의 민족문제연구소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이 있죠. 이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최근에는 근현대사 그 뉴라이트 교과서 있죠. 이런 문제라든가 무슨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의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 왜곡에 관한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연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1991년에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가 1995년에 민족문제연구소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초대 이사장은 이동명 선생님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999년에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편찬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만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 참. 그리고 나서 2000년에는 이제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가 이제 발족이 되고요. 예. 이러고 나서 2003년에는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강제징용이라든가 일본 성노예 할머님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죠. 그때 장난 아니었죠. 난리가 났죠, 아주. 명망 있는 인사들이 아주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고, 대거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파장이 컸습니다. 예. 그리고 2009년에는 안중근 의사 의거 순국 100주년 기념 사업을 선포하고요. 추진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2009년에 바로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하면서 효창원이죠. 김구 선생님의 묘소가 있고 삼의사의 묘소가 있는 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친일인명사전을 헌정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우리 우리 독립군을 양성했었던 신흥무관학교. 네네.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창립이 되고요. 야, 정말 의미 있는 일만 딱딱 집어서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역사관을 건립하려면 여러 가지 물적, 인적, 네네. 재정적 토대가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중단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반민특위는 원래 이 국가에서 했던 거잖아요. 추진했던 그렇죠. 거죠. 국회에서 만들었었던. 예. 그래서 결국 이승만 정부가 이제 없애버리기도 했지만. 그렇죠. 이 지금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하는 업무들을 보면 거의 이 정부가 추진해야 될 업무들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대신하고 있죠. 정부에서 무슨 좀 지원금이든 뭐 이런 거 좀 주나요? 어때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요, 이제 정기후원회원의 어떤 그 CMS, 정기후원으로 유지가 되는데, 운영이 되는데, 정기후원회원이 보통 5,000원, 10,000원, 20,000원의 소액 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9,200여 명, 9,200여 분, 그러니까 10,000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이 안 되는. 너무 적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을 좀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민족문제연구소를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핸드폰. 요즘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핸드폰으로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유료로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10,000원입니다. 3.1절을 즈음하여 3.1절을 맞이해서 우애가 있는 벗들에게, 그다음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다면 너무 좋죠.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친일인명사전을 이렇게 발간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또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또 해주시면. 요즘 영화 한 편 값이 1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을 좀 받고 있는데요. 후원은 바로 뭐냐면 이 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근데 과거사 극복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축적한 역사청산 운동을 기록을 하고 또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역사교육기관으로서 이제 의미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사관을 건립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세종대학교의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그 저서를 이제 출판하면서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좀 다소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왜곡된 시각으로 그렇죠. 저술 활동을 했죠. 우리가 다드사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의 이야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거로 들었었던 게 바로 이제 일본인 저널리스트, 일본인 다큐멘터리 작가였던 이토 다카시의 종군 위안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석과 판단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역사를 판단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반복적이고 깊이 있는 교차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유하 교수께 이토 다카시가 쓴 종군 위안부라는 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시민역사관 건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은행, 102-852-760-345.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은행이고요. 계좌번호가 1002-1002번, 다시 852-852-760-345. 760-345. 예금주는 시민역사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희화 선생님이 또, 요 후원기금 후원을 하는데 좀 앞장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아마 사이트에 잘 안내가 돼 있을 겁니다. 예. 마치 우리가 지금 다제사가 민족문제연구소를 뭐 후원하는 방송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관계는 없지만 사실 이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이런 단체를 후원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 자부심 있는 이 민족이라면 누구나가 아마 민족문제연구소를 후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역사 아까 무슨 시민 역사관 건립하는데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은데. 국가가 해야죠. 예. 국가는 정작 무슨 박정희 기념관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러고 있으니. 예. 참 그리고 터지네요. 집 서재 친일인명사전 한 권 정도 딱 있으면 완전히 뭐 좀 멋나죠. 또 굉장히 크잖아요. 두껍고. 예,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주 묵직하고요. 내용도 아주 알찹니다. 예.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정기 후원, 뭐 일시 후원도 할 수 있지만 이 친일 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것 혹은 친일 인명사전을 구매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그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민족문제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를 어찌됐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까 임종국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임종국 선생님. 사실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종국 선생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분의 장래에서 많은 이 친구분들이 친구분들이 벗들이 이렇게 단체까지 직접 만들겠다라고 이분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임종국 선생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현대사 열전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임종국 선생님에 대해서 듣고 와볼까요? 현대사 열전.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현대사 열전. 임종국 선생은 1929년 경남 창녕태생으로 천도교 지도자였던 부친 임문호를 따라 일찍 서울로 올라와 서울서 성장하였다. 제동 소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해방되던 해에 졸업한 그는 교사가 될 요량으로 경성 사범학교에 진학하였다. 입학 후 좌익서클에 가입해 활동하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탈퇴하겠다고 하자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는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1949년 7월 경남경찰국 산하 경찰학교에 입학한 선생은 합천경찰서로 발령을 받아 1952년 4월까지 근 3년간 경찰관 생활을 하였다. 경찰관 시절 그는 한국전쟁이 터져 공비 토벌에도 참가했다가 인민군에 붙잡힌 적도 있다. 이때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서 위정자들의 부패와 무능에 분노를 느꼈다. 1952년 4월 피난지 대구에서 고시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되기 위해 고려대 정치학과에 입학했으나 건강이 나빠져 중도에 고시 공부를 그만두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었다. 판검사의 꿈이 좌절되면서 그는 천재 시인 이상의 작품 세계에 심취하였다. 이상에 빠져든 그는 1955년 고대 문화에 이상론 2를 발표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이상 전집을 펴내 문단을 놀라게 했다. 그 후 시인으로 등단하여 글쓰기에 빠져 지내던 그는 그 무렵 박정희 정권의 흑막 속에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20년 전 17살 해방되던 해의 기억을 떠올렸다. 일제 패망 후 퇴각을 앞둔 한 일본군 병사가 어느 날 그에게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 바로 그 꼴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박노준 선생이 구해준 친일파 군상이라는 책에 서술된 친일파 군상들의 반민족적 행태를 목도한 임종국 선생은 묵은 친일파들의 행적을 파헤쳐 심판 친일파들의 발호를 막아볼 생각으로 친일 문학론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66년 7월 평화출판사에서 친일 문학론이 출간되었고 한국 지성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만 해도 알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기를 꺼렸던 친일 문제를 그가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친인 임문호는 물론 은사였던 고려대학교 총장 유진호, 부친과도 인연이 있던 백철, 조용만, 조연현 등을 빼놓지 않고 모두 다뤘다. 평단에서 친일 문학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선은 집중되었으나
정작 책은 예상했던 만큼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이 이유는 자신들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권력자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고 임종국의 책이 서점에 나오기가 무섭기에 수거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80년 11월 충남 천안으로 거처를 옮긴 임종국 선생은 지필에 전념하였고 1981년 정신대실록, 1982년 일제침략과 친일파, 1984년 밤의 일제침략사, 1985년 일제하의 사상탄압, 1986년 한국문학의 민중사, 1987년 친일 논설선집, 1988년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 1989년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2 등을 세상에 내놓았다. 50대 후반에 이르러 폐기종이 악화된 그는 후학들과 친일파 총사를 집필하던 중 1989년 만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국 선생의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선생이 남긴 자료를 물려받은 것을 계기로 친일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반민족 문제연구소를 1991년 2월 27일에 설립하였고 이후 이 연구소는 1995년에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하였다. 2005년에는 친일 청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선생의 뜻을 기리는 임종국 상이 제정되었다. 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도 이렇게까지 이분의 뜻을 또 같이 받들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다만은 이분이 지금까지 생존해 계셨다면 아,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하지만 이분은, 이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렇게 건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드사 듣고 계시는 분들도 민족문제연구소를 열렬히 지지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지난 편 방송에서, 네. 친일 고문경찰 노덕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노덕술이, 네. 군사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의 아버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사에도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친일 문제를 굉장히 연구하셨던 임원영 선생님의 저서를 봤더니, 네네. 노재봉하고 노덕술은 관련이 없더라.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의도치 않게, 노재봉 전 총리와 그다음에 또 그 가족들에게 네. 어떤 좀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경찰 노덕술과 노태우 정부 시절에 총리를 지냈던 노재봉 총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신중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7일에 반민족 문제연구소 설립이 됐던 날이라고 이제 첫 번째 오늘의 역사를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예. 그리고 3월이니까 일단 3.1절 오늘의 역사 3.1절은 당연히 이제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가 바로 이제 3.1절인데요. 그 전에 1977년 3월 1일 날 미 국무부에서 한국전쟁 관련, 6.25 전쟁 관련 극비 문서가 공개가 됩니다. 아. 예. 한국전쟁 당시, 그 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에 의해서, 또, 여러 사람에 의해서 원자폭탄을 한국전쟁에 사용할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6차례나 검토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우리가 6.25 전쟁의 거의 영웅이라고 국내에서는 우리 다드사에서는 여러분 이제 좀 잘못된 이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메가더 장군을 굉장히 영웅화해서 맹신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랬던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미국이 우리의 벗이고 우방이고 혈맹이죠. 그죠. 또 6.25 당시엔 특히나 이 북한으로부터 중공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은인이라고 믿어 의심지 않았던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여기에 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수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쓰나미 피해로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또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망할 때 패망 직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네, 피해를 입으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그렇죠. 여기에는 조선인 희생자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았고요. 수십 년 전에 또 이게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면서 네.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만약 한국 전쟁 당시에 핵무기가 지금 네. 원자폭탄이 한반도 혹은 만주에 네. 그러니까 중국과 대한민국의 국경지대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소련과 그다음에 또 중국과 네. 그다음에 또 미국과 일본이 한국 전쟁에 보다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오히려 어쩌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민족의 비극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비극이 네네.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전쟁도 세계 3차 대전이 갈 수 있고 또 한반도 이 영토 자체도 지금까지 어쩌면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 됐었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까지 봤었던 영화, 이제 국제시장에서 보면은, 네네. 흥남철수라는 부분이 있죠? 네네. 그러면서 주인공 가족들이 그 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고생 끝에 이제 남한으로 네네. 피난을 오게 되는데, 네. 요 부분도 바로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네네네. 발발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쭉 밀고 내려오죠. 네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군을 물리치면서 이제 북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고착화되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예. 이러면서 미군의 한국군의 보급로가 끊기게 되면서 미군과 한국군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대규모의 후퇴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일사후퇴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흥남철수가 되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때 많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피난민이 발생이 많이 했었던 시기를 이제 두 가지로 네네. 이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948년에서 50년으로 오는 시기.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네네. 좌우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이념이 다른 국가 체계가 성립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한번 북쪽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 피난민이 지금 대거 내려오게 됩니다. 네네. 이 사람들의 일부가 서북 청년단의 이제 네.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 다제사에서 이야기도 예. 드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일사후퇴 흥남철수였었다라고. 네네. 그때 요때는 근데 이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군의 폭격으로 북한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네네. 예, 헝가리 기자, 그 당시 종군 기자의 증언, 네. 이 특파원이 1951년 8월에 압록강을 건너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전역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증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북한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군사적 표적이 되었으며, 들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흔히 조종사들, 폭격기 조종사가 되겠죠? 조종사들 기관 총세를 받았고,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조종사들은 움직이는 표적들을 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증언을 할 정도로 북한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미군 폭격에 의해서 굉장히 초토화돼 갑니다. 그래서 네네. 생존을 위해서 피난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네. 흥남철수가 세계 전쟁 역사상 네. 가장 대규모의 철수 작전이었다라는 네네.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3월 1일이 또 절묘하게 3월 1일인데요. 이게 흥남철수 일사후퇴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발표는 아니고 어쨌든 공개가 됐던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이 핵무기까지 한반도에 사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어쩌면 3차 대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 우리 그렇죠. 6.25 전쟁 당시 있었더라. 과연 우리가 이러고도 미국을 우리를 지켜준 혈맹이라고 순진하게 믿고만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오늘의 역사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1절 특집편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제 67강 3.1절 특집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제암리 편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3.1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같이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봤는데요. 예. 특집편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사실 3.1절이 3월 1일 하루만 딱 일어난 게 아니었고, 그 이전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듯이 뭐 학생들 운동이 뭐 있기도 했었고, 예.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점점 번져나가면서 여기저기서 3.1 운동이 아니라 이제 3.1 만세 시위. 만세 시위가 여기저기서 있었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전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지 못했던 부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어요. 예. 우선 제암리 사건, 아시는 분들은 또 학교 다닐 때 이 교과서에서도 이제 살짝 보고 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네. 저는 고등학교 때 3.1 운동, 네네. 3.1 만세 시위와 관련된 이제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정답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렷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3.1 운동 그러면 무슨 운동, 그래서 무슨 지금 2014년, 201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켓 시위, 촛불 시위와 같은. 그러니까요. 그냥 순수한 민중들의 비폭력 독립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그리고 네네. 조직적으로 저항했었던, 그렇죠. 어찌 보면 혁명에 가까운 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었고, 독립투쟁이었다. 네네. 라고 좀 보는 게 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시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민중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학살당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제의 그 발표로만 5천여 명이 살해되죠. 이 5천여 명이, 그러니까 그 최소한 5천여 명이 학살된 일이 어떻게 운동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3.1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 수립이 되는. 네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1910년 8월에 우리가 이제 강제 병탄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3.1 만세 시위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면서 네. 실제로 우리가 정부가 없었던 기간은 9년밖에 되지 않는다. 나라를 빼앗긴 기간이 더 길지만 네네.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기간은 35년, 36년이지만 실제로 나라를 잃은 기간은 9년에 불과하다라는 논리도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28 독립선언, 우리 지난 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8 독립선언, 그다음에 또 3.1 독립선언, 3.1 만세 시위를 통해서 본격적인 대한민국 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본격적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 독립투쟁이 이루어졌다라는 면에서 3.1 만세 시위는 네. 보다 역사적으로 더 엄중하면서도 깊이 있는 평가와 판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먼저 살펴볼 사건이 제암리 사건 역시도 얼마나 우리 민중들이 참 처절하게 일본의 일제 군합발에 저항했는지, 목숨을 걸고 저항했는지 그 처절했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교과서에 잠깐 나오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 말고 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제암리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제암리는 어디냐? 네네. 어딘가요? 제암리는 바로 이제 수원 옆에 화성이 있죠? 화성시? 화성. 예. 예. 바란이라고 네. 하는 거죠. 수원에서 서쪽, 서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졌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 이제 바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네네. 바란에서 한 2km 정도 서쪽으로 가게 되면 제암리라고 하는 작은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거고요. 네네. 1919년 3월 30일. 네네. 그러니까 3.1 만세 시위가 일어난 지 한 달 정도가 된 거죠. 네. 제암리를 비롯한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네. 요날이 바로 바란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을 이용해서 독립 만세 시위를 벌인 거죠. 이 작은 마을에서도 예. 3.1 운동의 여파가 3.1 운동을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예. 거기까지 밀어닥쳤군요. 예. 요 만세 시위를 빌미로 일본 경찰은 4월 15일
네. 그러니까 발안에서 네. 제암리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지 이제 보름 후죠. 네네. 일본 경찰은 4월 15일 제암리 교회 네. 주민과 시위 참가자들을 모두 이제 불러 모으죠. 네네. 그리고 그 교회를 문을 잠그고 네. 불을 태우죠. 참, 예.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네. 났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발안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네. 만세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정근 선생님이 선창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정근 선생님이라고요. 선창을 하고요. 이렇게 이정근 선생님의 독립만세 시위 선창으로 시작된 장날 시위가 삽시간에 80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중들이 발안 주재소, 이제 경찰서죠. 일본 제국 주재들이 경찰서로 몰려가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 순사들이 위협 사격을 하죠. 사격을? 예. 참. 네. 이게 어떻게 독립 만세 운동입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러고 나니까 군중들은 이제 돌을 던지면서 맞서는 거죠. 네네. 그리고 발안 인근의 마을 주민들까지 합세해 가지고요. 4월 1일에도 발안 장터 주변에서 산에 봉화를 올리고 네네. 시위를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발안 장터에서 시작된 시위가 수원, 화성 일대 시위가 이제 격렬하게 이제 확대되니까 네네. 경기도 경무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도경찰청 정도가 되겠죠. 검거반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의 진원지가 어디냐? 그래서 이 마을들을 제암리뿐만이 아니고요. 그 주변의 네네. 인근 마을들을 모두 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해요?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고? 예, 공권력이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서 네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 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군요, 전쟁. 그렇죠. 예. 무슨 역적들을 토벌하듯. 네. 예, 전쟁을 하러 들어간 거군요. 그리고 나서 방화를 합니다. 그리고 수색을 하고. 네네. 그리고 시위 주도자들이 이제 검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치안을 담당하는 게 바로 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경찰이 아니라 이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지원된 군대죠, 군대. 네. 군대가 바로 육군 보병 79연대입니다. 네. 군대가 예. 투입이 됐어요. 아리타카 중위가 이제 이끄는 지휘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보병들이 진압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치안을 일종의 이제 계엄령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발안 지역을 3.1운동, 만세 시위의 어떤 기운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주둔해서 네네. 치안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제암리에서 사건이 확대가 됐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른 지역의 시위 주도자들은 대부분 이제 체포가 됐는데 발안 지역의 시위를 주도했었던 제암리의 네네. 어떤 시위 주도자들은 아직 체포가 되지 않았죠. 예. 체포가 안 된 게 문제였군. 다른 지역은 딱 주모자만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예. 다른 지역과 달리 주모자가 잡히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교회로. 그러고 나서 주동자를 색출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 한두 명 주동자 체포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출입문을 다 죽이겠다. 잠그고 불을 지르는 거죠. 거군요. 예. 예전에 배우기로는 거기서 이제 불을 질러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밖에서 쏴서 죽이고 했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나오면 밖에서 네. 사격을 해서 죽이고. 네, 결국은 모두 다 죽여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참한 만행의 과정을 이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네. 괜히 정서적으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다음에 3.1운동, 3.1 만세 시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규명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3.1운동, 이 3.1 제암리에서 일어난 발안에서의 시위는 만세 시위는 되게 즉흥적이고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만들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네. 1919년 2월 하순
네. 그 독립운동이 한참 진행됩니다. 요때가 바로 2월 하순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동경에서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만세 시위를 주도하게 네네.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 독립운동의 기운들이 한참 서울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네. 이때 그 기독교의 그 지도자였었던 네. 이승우 선생님하고 박희도 선생님을 제암리에 살고 있었던 안종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나서 이 안종호 선생님이 제암리에 돌아와서 네네. 2월 27일 밤에 아. 천도교 측 대표 9명, 네. 그다음에 기독교 측 대표 25명과 네네. 함께 시위, 독립투쟁을 할 것을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예. 그리고 나서 3월 1일 제암리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어두운 산길, 동네 산길 따라서 이렇게 동네에 그 진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네네. 그 봉우리에서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세 운동을, 만세 시위를 직접 하신 거군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여기저기서 하니까 나도 따라할래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 예. 그래서 그 제암리 그 학사를 이제 일제는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요때 유일한 생존자가 다 죽었는데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노경태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네네. 이분에 의해서 서울에 좀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인 네. 캐나다 선교사인 스코필드 박사가 네. 4월 17일 날 제암리 그 학살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현장 사진과 보고서를 본국 캐나다에 이제 발송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알려지게 되군요. 그렇죠. 이래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요.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의회에 제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 정부에게 한국인의 박해 중지와 행정개혁을 촉구하는 뭐 이러한 요구를 하고 동시에 이제 국제적인 여론을 네네. 불러일으키게 되는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63년이 지나서 1982년에 네. 그 향남면 그 도이리에라는 곳에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그 여기 증언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23구의 시신, 그 당시 희생자들 시신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신에 억울한 희생자들의 시신 유해조차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23분의 유해를 수습을 하고 네. 이분을 위한 이제 전시관을 기념관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네. 요게 바로 제암리 3.1 운동 순국 기념관이죠. 네. 근데 사실 제암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해외에서 온 그 선교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묻혀버렸을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밖에 있지 않았다면 다 죽거나 남아있더라도 제대로 어딘가에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다 죽게 마련이었을 텐데 그나마 선교사가 있어서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못지않은 학살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이 제암리 외에도 그 인근에 있던 주변 마을들 역시도 주모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죽어나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증언에 의해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카나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철저하게 은폐되고 그렇죠. 조작되고 이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그 당시 우리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대한매일신보 네네. 독립운동에 앞장섰었던 그 영국인 푸른 눈의 외국인 베델 편집장 네. 양기탁 선생님 등에 의해서 네. 만들었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폐간되면서 네.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로 바뀌게 되죠. 아. 이 매일신보의 보도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매일신보는 그 총독부 기관지였기 때문에 3.1운동에 대해 대단히 자세하게, 그 조사하고 그 네.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당연히 폭도들의, 네. 예상하면 그죠.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3.1 만세 시위의 불법성, 폭력성을 강조합니다. 아, 그래서, 요즘하고 똑같군요. 그래서 무력 수단을 통한 가혹한 진압이 불가피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네네. 라는 것을 자신들의 그 독립투쟁에 대한 그 탄압, 네. 무자비한 탄압을 변명하는 네. 그런 것들,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됐죠. 그 작은 마을에 농사를 짓고 사시는 촌부들이 뭘 그렇게 테러리스트인 양 하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전면적인 저항,
전민주적 저항이다라는 것을 애써 감추면서 네. 일부의 특정 세력에 오늘날하고 좀 비슷하죠? 네네. 일부 불순분자들의 배후 조종에 네. 의해서 우매한 민중들이 속아 넘어가서 네. 한 것이다. 촛불 집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리 보면은 3.1운동 때 보면은 뭐 최남선이 쓰고 그 한용문 선생님이 그 쓰신 그 기미 독립선언서 그다음에 또 네네. 공약 3장 네. 요것만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독립선언문 그다음에 뭐 독립신문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투쟁 경문이라든가 문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조직이 되고 시위를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임들이 계속 모여지고 응축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운동의 어떤 조직 네. 이 건설되면서 일제 대대 위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무자비하고 가혹한 탄압. 그 다음에 전민중적인 어떤 그 독립투쟁이 아니라 일부의 네. 그 일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난동으로 네. 불순 행동으로 이제 네. 폄하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네. 그 역사책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3.1 만세 시위에 대한 네. 새로운 평가 네. 깊이 있는 평가,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렇네요. 우리가 흔히들 또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제암리 사건 역시도 3.1운동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일본의 억울하게 희생된 그냥 불쌍한 우리 민중들 뭐 이런 정도로만 약간 이렇게 좀 느껴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3.1운동에 앞장서서 아까 바란시장에서 3.1운동에 직접 앞장섰던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학살을 당하는 이 탄압을 받았던 일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매일신부에 나타났었던 사설을 한 구절을 잠깐 네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소요와 인도의 폭동.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마하트마 간디의 어떤 불복종 운동 요런 게 독립운동이 네네네. 있었죠. 네. 은 서로 흡사하지만 양자. 그러니까 조선의 그 3.1 만세 시위하고 인도의 그 독립투쟁을 네. 자세히 연구하면 대상부동하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 첫 번째, 영국과 인도인은 민족이 근본적으로 같지 아니한데 일본과 조선인은 같은 민족이며 저 욕할 뻔했네요. 네.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조선과 일본은 원래 육지로 서로 접하였다가 지질의 변천으로 서로 떨어졌다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빙하기 때 간빙기 네네. 때 붙었다 떨어졌다 이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마 구석기 시대입니다. 네네. 예. 어떤 학자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의의를 하지 않는다. 네. 또 국어학적으로 말할지라도 세계 각국의 말에 토를 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랑 일본의 언어적인 특징이 비슷하죠. 예. 일본과 조선밖에 없다. 자, 한어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말은 토가 없이 자견화하나. 자, 일본과 조선은 나는 꽃을 본다와 같이 여기서 자견화는 견화는 그러니까 나 아자의 볼 견자. 그러니까 중국 한자는 그 영어하고 이제 문장 어순이 같죠. 그렇죠. 일본과 조선은 나는 꽃을 본다 같이 명사든지 형용사에 토를 달며 또 풍속도 고대 일본의 풍속은 조선과 같으니라. 본시 한민족이라. 이렇게 그래서 민족이 다른 영국과 인도의 어떤 독립운동과 조선의 독립운동은 다르다. 조선과 일본은 같다. 그러니까 내선일체. 네네. 아니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를 거죠. 들어보면 그 주장하는 근거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고 우리랑 어순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이런 걸 사설에 쓰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신문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서도 여러 매체 네. 공중파든 신문지든 네네. 종편이든 인터넷 신문이든 네. 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네. 냉정하게 판단하는 네.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네. 아무튼 제암리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3.1운동을 좀 중심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서대문 형무소는 아마도 이런 3.1운동을 하다가 또는 우리 독립운동을 하시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잡혀갔던 대표적인 감옥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서대문 형무소는 바로 지금 그 서대문에 보면 이제 독립문이 있는 네. 문이 있는 공원에 네네. 있지요. 그래서 네. 유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주소로 따지면 서대문구 현조동에 이제 위치한 건데요. 네. 이 서대문 형무소는 대한제국 시기 말에 네. 일제에 의해서 한국 침략의 일환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네. 격동기의 어떤 엄혹한 시기의 어떤 순환과 민족의 한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 현장이다라고 이제 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었던 네네. 투사들이 네. 잡혔어요. 그래서 네. 고초를 겪었던 곳이죠.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요, 그 한민족의 우리 민족의 그 항일 투쟁, 네네. 독립 투쟁을 점점 거세지니까 이것을 억압하고 구금하고 네. 체포하고 고문하기 위해서 1908년에 대규모의 신식 감옥인 경성 감옥을 신축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감옥은 1912년 9월 3일 마포 공덕리, 그러니까 이제 공덕동 정도가 되겠죠. 네. 그 경성 감옥을 만들면서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1923년에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광복을 맞을 때까지, 네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수많은 독립 애국지사들이 고문을 받고 처형도 되고 네. 옥사당하는 일들이 빈번했었던 일이죠. 네네. 예. 지금 현재는 서대문 형무소가 약간 좀 전시하고 이런 그렇죠. 류로 역사 유적, 예. 역사 그 유적지,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이제 네네. 남아 있죠. 예. 굉장히 많은 네. 독립운동가들, 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유관순 네. 의사죠. 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됐었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용운 선생님이 있었고요. 아. 그 다음에 또 유관순 선생님이 네. 계시죠. 유관순 누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족대표 한 사람, 민족대표 33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족대표 33인이 다 전원 체포되잖아요. 예, 처음에 일단, 예. 그 태화관에서 먼저 전화해가지고, 그 민족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음식점에서 선언문 낭독하고 전화해서 잡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 33인은 다 체포가 됩니다. 네. 그러면 33인 중에서 몇 명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당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뭐, 원래라면 그 엄혹한 시대니까 그것도 이제 지도자로 잡혀간 거면 다 거기서 고초를 겪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만은 이후에 굉장히 변절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보아. 그렇습니다. 네. 몇 없지 않을까 싶네요. 단 한 분입니다. 아, 33인 중에 단 한 분이요? 예. 누구신가요? 양한묵 선생님이라고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데요. 네네. 이분은 어찌나 심한 고문을 받았는지 체포돼서 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혹독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 옥중에서 순국하셨죠. 아니 이건 뭐 10년형, 뭐 2년형 이렇게 살다가 그러신 게 아니고 예.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망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얼마나 많은 민족대표 33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투사들이 혹독한 고문, 그러니까 일제 탄압에 희생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고요. 네네. 그로 인해서 또 반면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독립운동가와 민족대표에게 얼마나 달콤한 회유를 했겠는가. 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그 순국 당시에 네네. 그 양한목 선생님은 56세였습니다. 예.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따금씩 면회오는 아들에게 자신은 걱정하지 마라.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이 동아일보에 네. 양한묵 선생의 반장, 양한묵 씨 반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제기가 됐는데요. 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조선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작년 3월에 피착,
체포되었다가 그해 여름 서대문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천도교 도사, 이분은 천도교 교인이었습니다. 양한목 씨의 유해는 그가 수천리의 공동묘지에서 권평하였던 방,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 수천리라고 하는 공동묘지의 그 유명한 공동묘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묻힌 거죠. 했다가 이번에 천도교의 진력, 천도교의 노력으로 화순군 도곡면에 선영에 안장되었다.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신석구 선생님은 양한목 선생님의 순국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네. 하루같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옆방에서 양한목 씨가 별사였다고 전하는데 무슨 병으로 죽었냐라고 물어본즉 어제 저녁까지 잘 드셨는데 밤에 별사하였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인성이 이렇게도 허무한가라는 것을 한탄한 동시에 스스로 돌아보아 나도 어느 때 그같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서 뭐 이런 구절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증언으로 봐도 고문의 후유증이 그렇게 컸다. 왜냐면 어제 저녁까지 저녁을 먹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됐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돌아갔다라는 건 고문의 후유증에,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렇죠. 수양생활 중간중간에 혹독한 고문이 있었다. 그 고문을 견디지 못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여기서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유관순 의사, 유관순 열사의 어떤 수양생활인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919년 3월 1일 날 그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민족대표라든가 독립투사들이 많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잡힙니다. 네네. 투옥이 되죠. 그 다음에 1920년 3월 1일. 네. 감옥 안에서도 대대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서요? 예. 와, 이건 정말.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 소름 돋네요. 예. 그 안에서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분들이. 그렇죠. 야, 참. 대단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것들이 있겠네요, 정말.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수용 생활을 단축해서 가족의 품으로 감옥을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든 일제 협조를 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했다 이건 그런 것쯤은 바라지 않는다. 죽는다. 옆에서 동료가 죽어나가는 걸 보는데도 조금도. 예,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고문을 받은 거죠. 이 서대문 형무소에는 오늘날의 이제 교도소라든가 형무소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죄인들, 또 여자 죄인들의 그 감옥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죠. 여사라고 해서 여자 수형자들을 이제 수용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독방이었죠. 독방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그 천장의 높이가 1m 50cm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죠. 어머나.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팔을 벌리고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방, 독방 옆에 감방, 그 독립운동가들 옆에 바로 고문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방음이나 단열 장치가 잘 되어 있겠습니까? 벽돌 하나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선배 후배 다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고스란히 그 들으면서. 비명을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두려워했겠는가. 그렇죠. 라는 겁니다. 근데 참 그것도 참 너무 꽃다운 나이의 여성이잖아요.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3.1 만세 시위를 했다니 참, 뭐라고 대단하다라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정말로 빈말이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조국을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못했던 거고요. 이분들의 어떤 고귀한 희생이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고문은 어떻게 됐었는지, 그 당시 조선인 간수로 서대문 그 형무소에서 근무했었던 전직 교도관의 증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처음 근무했던 서대문 감옥의 고문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아니 그곳에서 숱하게 매질을 당한 독립운동가들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귀에 잡히는 듯하다. 당시 서대문 감옥 본관에서는 취조실이라는 나무 팻말이 붙은 고문실이 있었다. 크기는 8평가량인데 출입문과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어서 한낮에도 전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캄캄하였다. 바닥은 시멘트였다. 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고문을 받았었던 네. 일들은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네. 우리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네. 이거는 참 기독교 학교에 다녔었던 여학생이 네. 한 여학생이 1919년 5월 3일 네. 만세 시위 네. 이와 함께 덕수궁에 이제 군중과 시위로 덕수궁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일본 경찰에게 이제 잡혀서 머리채를 잡혀서 땅바닥에 뒹굴고 발에 채 거의 의식불명 상태, 혼수 상태로 종로 경찰서로 끌려가서 몰매를 맞고 또 기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고문을 당했는데요. 네. 그 증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와 지독한 독서를 퍼부었다. 또 내 가슴을 드러내 보이라고 명령하고 듣지 않자 웃옷을 찢어버리고 몸서리 젖혀지는 온갖 못된 말을 했다. 중략. 네네. 이렇게 하고도 시원치 않은지 몽둥이로 머리 위를 사정없이 내려쳤다. 나는 경찰서에서 5일간 지낸 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송치되었다. 나는 거기에서 그들에 의해 발가벗겨졌으며 남자들은 내 몸을 보았다. 나는 조롱당하고 저주를 받았는데 도저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네. 구체적인 고문의 방법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네. 말씀드리면 어른이건 소년이건 팔이 몸통에 묶여 천장에 매달린다. 우리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거나 매달리죠. 네. 그러므로 그들의 몸무게는 어깨에 매달리며 정신을 잃을 때까지 올려졌다 내려졌다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팔에 묶여서 하게 되면은 팔이 몸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온갖 근육이 되게 약화되겠죠. 그들은 손가락을 빨갛게 달구어진 철사줄로 짓눌렀다. 그들의 벌거벗은 피부는 날카로운 갈고리로 찢기우거나 또는 달군 쇠붙이로 지져졌다. 발톱은 집게로 뽑혀졌으며 남자들은 아주 작은 상자에 넣어지고 그러면 그 상자가 꽉 죄어진다. 그 상자 안에 못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들은 단단히 묶이고 머리가 뒤로 젖혀진다. 뜨거운 물이나 약품에 용해된 물 그리고 붉은 고춧가루가 그들의 콧구멍에 퍼부어진다. 나무 조각 꼬챙이들이 그들의 손톱 깊숙이까지 들어박혔다. 요 내용은 이건 뭐 네.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차이나 프레스라고 하는 북경 특파원. 네. 그 나다니엘 페퍼라는 기자가 네. 외국인 기자가 일본인들의 그때 만행을 네. 기고한 거죠. 진짜.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셨었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였었던 박은식 선생님에 의하면 네. 1919년 3월 1일에서 그해 5월 말까지 네. 1년 넘게까지 독립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네네.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약 2달이죠. 네. 전국의 그 만세 시위 걸기의 횟수가 1542회. 집회 참가한 수는 200만 명이 조금 넘는 202만 3098명. 사망자가 2달 동안의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네. 투옥자가 46,948명. 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문,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일제는 3.1운동 당시, 3.1 만세 시위 당시 모든 기록을 파괴해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거죠. 네. 가리고 싶은 게 많았다는 얘기고요. 예.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 지식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보다는 민중들, 네. 농민들, 네. 하층 노동자, 네. 기생, 네. 잡부, 네. 여학생과 같은 민중들이 네. 대다수였다라는 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정말 평범한 시장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 공부하는 그냥 여학생들, 교복 입은 학생들, 이런 친구들까지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망해가는 나라를, 이 강요된 애국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자신들의 몸도 모든 것을 다 내걸고 목숨까지 다 내걸고 이렇게 정말 전쟁같이 싸우셨던, 치열하게 싸우셨던 만세 시위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난번 3.1운동 특집 때도 이 3.1 운동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3.1 만세 시위, 그 치열했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사족을 좀 덧붙이면은요, 뭐 아까 이제 박은식 선생님의 독립운동 지열사에 의해서 뭐 4만 6천여 명의 어떤 체포자, 수용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죠. 서대문형무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의 뭐 교회, 공장까지 철조망을 둘러가지고요. 감옥으로 사용할 정도로. 네. 예. 그냥 거기 만세 시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웬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두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3.1운동의 규모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네. 보통 이제 마을에 따라서, 마을에 이제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집회, 만세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많겠죠? 네네네. 3월 1일 서울에 수십만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한 2,500만에서 2,000만에서 2,500만 정도다, 이제라고 보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 촛불 시위, 시청 광장에 10만 명만 모여도 꽉 차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3월 1일에만 수십만이니까 서울 시민들은 다 나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강화도. 3월 18일에 강화도에서, 강화읍에서만 2만 명. 와. 그러니까 읍이에요. 강화도 섬이죠. 읍인데 2만 명. 3월 5일 서울에서 1만 명. 네. 그다음에 그 전라도 순천에서 3월 7일은 5천 명. 이렇게.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다 나왔다라는 거죠. 성인들은 어른들은 다 나왔다. 예. 네. 참 그때 간절하게 독립을 바라던 우리 민중들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신분과 직업,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구분 없이 우리 민족이라면, 조선 민족이라면 누구나 만세 시위에 가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만세 시위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평화적이었고 비폭력적이었어요. 네네. 그것이 비조직적이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조직적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시민들이 가다가 누가 시위를 선동을 하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하니까 그것에 동조해서 이제 그냥 모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무기를 준비하겠습니까? 돌멩이를 준비하겠습니까? 곡괭이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평화 시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시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수십 명이 모여서 조직을 한 겁니다. 태극기도 제작을 하고 이 조직을 해가지고 만세를 어떻게,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 조직이 되는 거죠. 이렇다라고 하면 일제의 탄압, 일본 제국주의들의 무자비하고 참혹한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적이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세 시위, 독립투쟁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어이 독립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독립을 얻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와 신념이 가득 찬 행동이었다. 라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3.1 만세 시위가 각별한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3.1절 특집 편으로 제암리 사건, 3.1 운동, 3.1 만세 시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어야 했던 서대문형무소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방송 끝내기 전에요. 저희 또 3.1운동을 맞이해서 우리 다드사에서도 3.1절 특집을 하긴 했지만 3.1 운동을 기리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아주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처럼 또 태극기를 요즘 많이 볼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한다고, 안 그래도 그 국제시장에서 국기 하강식인가요? 국기 개항식에서. 오보니까 국기 하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국기 하강식을 보며 부부싸움 하다가도 국기 하강식 멈추는 걸 보고 대통령이 뭐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다는 뭐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기 개항식 하강식도 다시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예. 예.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 옛날에 했었던 그 태극기 달기 운동을 다시 또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역사 데자뷰에서는 네네. 태극기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민족, 우리 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 태극기가 네. 정당한 것인가? 네. 태극기에 문제는 없는가를 네. 한번 살펴보는 네네. 계기를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태극기.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나? 네. 우리 뭐 아시는 청취자들은 다 알 거예요. 네네. 1882년 네. 제물포 조약의 사후 처리로 네. 수신사 박영효 네.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어 갈 때 네. 그들이 타고 간 배가 바로 일본의 일본 배 메이지마루였거든요. 이 배 안에서 선상에서 도안하여 사용됐다고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요거보다 더 앞서서 네네. 1876년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조약을 맺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강화도 조약이죠. 네네. 강화도 조약 회담에서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처음으로 태극기가 만들어졌었고요. 그것도 이전에 미국의 요청으로 김홍집의 주도 아래 이응준이라는 사람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1882년 5월 조미 통상 수호 조약, 미국과 최초로 이제 조약을 맺은 거죠. 네네. 이때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태극기 그러면 이제 태극기 그러면 우리 민족을 좀 상징해야 되고 조선을 상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태극이라는 말 그다음에 예. 태극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사상서인 주역이라는 체계. 네. 예, 태극과 팔괘. 그래서 세상과 인간과 우주의 이치를 따지는. 그래서 주역을 좀 폄하하는 사람은 이거 점치는 책 아니냐. 이렇게 얘기지만 이것은 중국의, 그 다음에 동양의 어떤 고유한, 어떤 과학적인 사상과 어떤 철학의 체계죠. 네네네. 그런데 이 주역에서 이제 태극과 팔괘, 우리나라 태극기에 보면은 각 모서리에 건곤감리, 예. 그러니까 새겨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태극과 팔괘가 사괘가 중국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동양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시아적 가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조선적인 것이다. 내지는 대한민국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다. 그러네요. 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 태극기라고 하는 건 이제 상징이죠. 심볼인데 네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표상을 통해서 어떤 전체 숨겨진 네.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복잡다기한 함의 네네. 여러 의미를 다양한 의미를 포괄해서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상징인데 그렇죠. 그게 태극의 여러 가지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아니면 또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좀 그러면 아쉬움이 있네요. 좀 아쉬움이 예. 있는 거죠. 물론 조선 시대에도 네. 대한제국 시기에도 태극기가 사용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됐었던 건 아니지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오늘 본편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1 만세 시위지 않습니까? 네네네. 3.1 만세 시위 때 이제 군중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와서 흔든 게 바로 뭐죠? 태극기죠. 태극기죠. 네네. 예, 태극기입니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919년으로 돌아가서 네. 아니면 광복 때 태극기 흔들면서 네네. 대한독립 광복을 외쳤잖아요. 네. 그때 1919년에 1945년에 우리 조선 민중이 조선 사람이 태극기를 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제 시절인데. 그렇죠. 특히나, 예. 태극기를 보거나 네. 태극기를 갖고 있거나 태극기를 흔들거나 이러면 오늘날로 치면 인공기를 흔들거나 그렇죠. 인공기를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국가보안법 법에 걸리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사상범으로 올려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당시 조선 민중들은 태극기를 그러니까 45년 정도가 되면 태극기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1919년 정도만 되면 대한제국에서 이제 내려왔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시대의 시간차라든가 세대차가 작아요. 네네. 그러니까 태극기를 본 적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의 30년 넘게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세대가 바뀌었는데 태극기를 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태극기가 지금 뭐랑 비슷하죠? 일장기랑 비슷하죠. 그 또 중간에 동그란 그렇죠. 게 있고. 그러니까 일장기에다가 그 빨간 동그라미에다가 그 파란색을 물결을 그어가지고 파란색 집어넣고 4개만 그려놓으면 돼요. 그게 만들기 되게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광복 때에 태극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3.1운동 때, 3.1 만세시 때 태극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서대문형무소 앞에 독립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독립문에, 그러니까 그 홍제동 쪽에서, 유진산과 북악산 쪽에서 내려오는 길에는요, 독립문이라고 그 한문으로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 시청, 서울역 쪽에서 오는 방향에서 보면은 독립문이라고 한글로 한글로 써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태극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태극기도 태극기 아까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태극기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 때 황제의 상징으로 이제 만들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박용효가 그 다음에 뭐 김홍집이 수신사로 가면서 그다음에 또 뭐 그 강화도 조약 그다음에 또 그 조미통상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국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사진을 보면 태극기를 앞에다 놓고 있는 사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태극기를 기념으로 놓고서 찍은 사진은 맞지만 태극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기 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징으로 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조선적인 것도 아니고 중국적인 것에 가깝고, 그 다음에 또 태극기가 정식 대한민국의 국기로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상징으로서 기능을 하는 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어찌됐건 수십 년 우리 민중들과 함께 왔고 아까 3.1운동에서 뭐 흔들기도 하고 어찌됐건 그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또 곳곳에서 우리 뭐 3.1운동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민주화 시위에도 그렇죠. 곳곳에 유명한 장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6월항쟁인가요? 4.19 때인가요? 6월항쟁 때입니다. 예, 6월항쟁 때 그 우통을 벗은 남학생이 남자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전경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면이 있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듯한 이 흑백 사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유명한 사진이죠. 예,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많이 있죠. 예, 이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국기로 제정이 된 것은 바로 이제 1948년 7월 12일인데요. 네네.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공식 제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요때도 태극기 규격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태극기가 약 48종. 이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괴의 모양이라든가 사괴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태극 문양의 빨간색과 파란색의 비율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또 뭐 그 가운데가 지금 반원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위치라든가 이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국기를 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는데 제헌의회 의원들이 대단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국기를 제정을 해버리면,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통일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논의를 한 다음에, 국가를 제정하고, 국기와 국가를 제정하는 것도 있지 않다. 그래서 제정이 아니라 시정. 그러니까 이제 조사해서 좀 바른 것을 고르자.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1948년 7월 8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선포를 앞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제 9월 9일 날 이제 수립이 되거든요. 그 앞둔 한 두 달 전 7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에서 인공기가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7월 12일 날 국기가 공식 제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그때 아쉬움도 있고 뭐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태극기가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되고 우리 국가의 뭐 심벌이라는 것은 다들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와서 우리 역사를 함께 해온 그런 국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국기하고 이런 태극기를 갑자기 또 태극기 운동 삼아서 뭐 또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제 광화문이며 이런 곳에 벌써 이제 3.1운동 즈음해서 아주 도배가 됐더라고요. 나무에 무슨 나뭇잎 대신 태극기를 가득 매달아 놓기도 하고. 예, 뭐 3.1절은 이제 내일 모레 아직 이틀 정도 남았는데 벌써 어제 그제부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이 나오고서부터 뭐 지자체 각종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뭐 태극기를 많이 걸고 있어요. 네. 유치원생들에게도 태극기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요. 하죠. 예. 뭐 조기 교육, 뭐 애국심을 가르치는 교육이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태극기 유래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태극기가 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일장기를 혹은 뭐 그 일본 군대를 상징하는 우길승천기를 개항하는 것,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것, 그다음에 기미가요, 일본 국가죠. 기미가요가 이제 일본 천왕이죠. 일왕의 어떤 만수무강과 일왕의 어떤 번성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가 국가로 제정되지 않죠. 그리고 그래요? 국기로 국기는 맞고 국가는 있지만 이게 재창되거나 공식 행사에서 의례로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있긴 있지만 다 같이 부르고 공식적으로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는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 일본은 뭐 기미가요, 그다음에 또 태극기, 일장기를 개항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부 공식 행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그걸 장려한다든지 하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 사회에서 되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고 뭐 국기에 대한 경례, 일장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양심의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많았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 서양 여러 나라도 그런 것들을 국가 의례로 지정하라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이 군국주의가 뭡니까? 국가가 병영국가, 군대화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국가 중심주의, 국가 제일주의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 국가라고 하는 가치 위에 모든 국민들이 복무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유, 평화, 존엄 보다는 국가가 더 먼저다라고 대단히 파쇼적인, 아주 폭력적인 거죠. 그런데 일본조차 하지 않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를. 근데 우리 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게 유신 정권 시절에. 유신 정권 시절에. 정의 전 대통령.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 태극기는 공식적으로 개항하라는 건 예전에는 일출, 그러니까 7시에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에 따라 좀 다른데요. 6, 7시에 이제 하기, 깃발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출근과 등교 시간, 그 다음에 또, 하교하고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이제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고,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고 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이런 것도 유신정부 시절에 있었다가 전두환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없어집니다. 무려 전두환 시절에 없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대단히 좀 독특하죠. 좀 색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유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서양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대한민국의 이제 군사 독재다. 그걸 군인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 계엄령도 선포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군인들이 곳곳에 막 탱크로 막 학교 앞에 주둔해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군사 독재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군인들이 외출할 때 휴가 나왔을 때 군복을 못 입게 한다거나 군인이 너무 많으면 보기 안 좋다. 국가 이미지가 안 좋다. 뭐 이런 것의 일환으로
군인들의 어차피 근데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정권이면 분명한데 예. 하지만 외신들이 외국에서 보기에 군국주의 국가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억지로 이 국기 개양식이나 하강식 이런 것을 예.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권에 네네.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절에도 분명히 국기 개양식, 하강식을 강요하는 것이 군국주의 이 군사 정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 단순히 애국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파쇼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네. 자식 간의 사랑, 친구끼리의 우애. 그죠. 우애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진정으로 우러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럼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네. 국가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자유, 그렇죠. 나의 어떤 존엄을 위해서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구나. 네.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죠. 나라에 대한 애정, 그렇죠. 우리 고향과 우리 땅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대한민국 땅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국민들만큼- 국가에 대한 걸 이렇게 강요하는 네, 거죠. 우리 국민들만큼 애국심이 투철한 국민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상표의 물건만 봐도, 네.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상표의 자동차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진정 정말 이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태극기를 흔들게 되는 그 3.1운동 3.1 만세 시위 같은 거잖아요. 그런 네. 게 바로 정말 애국심이죠. 저절로 어우러져서 되는 건데 사실 지금 현 정권의 그 아버지 되시는 분도 그렇고 친일파들이 득세하여 예. 그 토대 위에 만들어진 이 정권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사실. 예,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그 네.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었던 거, 네네. 이런 것들은 이거 일제 강점기 시절에 네. 조선과 만주에서 벌어졌었던 궁성요배, 네. 그다음에 또 황국 신민서사와 네. 대단히 흡사한 거죠. 네. 실제로는 일본인들도 하지 않았던, 하지만 식민지 국민들만 그렇죠. 일본 일왕에게 예. 했던 그런 일본인이 맹세. 되어야 했었던 사람들, 네. 일본인이 되기를 강요받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충성을 억압에 맹세하는, 의해서 했었던 예. 거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참 시간을 거슬러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다시 또 수십 년 전 없어졌던 국기 하강식 개항식 하게 된다는 소식 역사 데자부에서 같이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예, 아주 씁쓸하죠. 네, 3.1절이 참 이렇게도 다가오나요? 네, 오늘 3.1절 특집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제암리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